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결혼 8년 차를 맞이한 이 부부의 이야기는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남편 민주는 올해 40살입니다. 지방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가난한 집안. 형편 속에서도 악착같이 공부하고 일했죠. 20대 중반부터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밤낮 없이 일하며 지금의 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자수성가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성실하게 일군 사업체는 이제 제법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재벌은 아니지만 가족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여유는 충분했죠. 아내 수지는 37살입니다. 민준보다 3살 어린 수지는 결혼 전까지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아들 준호가 태어나면서 전업주부의 삶을 선택했죠. 민준의 수입이 안정적이었기에 수지는 육아와 살림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6살 난 아들 준호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죠.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 민준과 수지는 뿌듯해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그랬습니다. 민준은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회사로 향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지만 직원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는 게 습관이었죠. 저녁에는 보통 8시나 9시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말에도 종종 일이 있어 나가는 경우가 많았죠. 수지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준호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했죠. 오후가 되면 준호를 데리러 가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민주는 수진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건 수진이 집안일과 육아를 전담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생활비는 넉넉하게 주었고 수진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준의 눈에 수진은 아들을 잘 키워주고 집안을 돌봐주는 고마운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무언가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행복했던 결혼 생활이 어느새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수지는 자신이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 출근 준비를 챙기고 아들을 깨워 밥을 먹이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일,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하는 일, 이 모든 게 기계처럼 반복되었습니다. 민주는 바쁜 일정 때문에 수진과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나 거래처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남편이 자신에게 무관심하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마음의 허전함은 돈으로 채워지지 않았죠. 37이라는 나이가 주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여자로서의 매력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고 그저 엄마와 아내라는 역할에만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눈가에 생긴 잔주름이 신경 쓰였고 출산 후 늘어난 몸무게도 마음에 걸렸죠. 수지는 자신이 점점 매력 없는 중년 여자가 되어가는 것 같아 우울했습니다. 그렇게 권태로운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수진의 삶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요가 모임에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요가 모임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에 열렸습니다. 준호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나면 딱 맞는 시간이었죠. 수지는 처음 몇 주 동안은 그저 운동 삼아 참여했습니다.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수진처럼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주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모임에 새로운 사람이 합류했습니다. 35살의 미혼 남성 재혁이었죠. 요가 모임에 남자가 참여하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라 처음엔 모두가 신기해했습니다. 재혁은 프리랜서로 일하며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라 낮 시간대 모임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혁은 수진보다 2살 어렸지만 나이보다 더 젊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몸매도 좋았죠. 무엇보다 밝고 활기찬 에너지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요가 동작을 할 때도 유연하고 자연스러웠고 쉬는 시간에는 유머러스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수지는 처음엔 재혁을 그저 모임의 한 사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재혁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재혁이 웃을 때의 모습, 운동복 차림에 탄탄한 몸, 그리고 자신을 바라볼 때의 따뜻한 눈빛, 이 모든 것이 수진의 마음을 흔들었죠. 어느 날 요가 수업이 끝나고 재혁이 수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커피 한잔 하자는 제안이었죠. 수진은 잠깐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같은 모임 사람과 커피 마시는 게 뭐가 문제겠느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둘은 근처 카페로 갔고 그렇게 첫 번째 단둘이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카페에서 재혁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다가 자유로운 삶을 원해서 프리랜서가 되었다고 했죠. 아직 결혼은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인생을 즐기고 싶다는 재혁의 말에 수지는 묘한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이미 8년 전에 선택을 했고 그 선택 안에 갇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수진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결혼 생활이 평범하다는 것, 남편이 바쁘다는 것,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의 시간이 없다는 것. 재혁은 수진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아직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말했죠. 그 말 한마디에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이후로 둘의 만남은 자주 이어졌습니다. 요가 수업 후에는 거의 매번 커피를 마셨고 때로는 점심을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수진은 재혁과 함께 있을 때면 자신이 다시 여자로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나 아내가 아니라 그냥 수진이라는 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기분이었죠. 재혁은 수진에게 자주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내는 인사, 점심때 뭐 먹었냐는 질문. 밤에 자기 전에 보내는 안부. 수진은 휴대폰을 볼 때마다 재혁의 메시지가 있을까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지가 오면 가슴이 설렜고 답장을 고민하는 시간이 즐거웠죠. 민주는 수진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했죠. 집에 돌아와서도 수진과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수진이 요가를 시작했다는 것도 건강 관리를 한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수진은 점점 더 재혁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재혁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고 헤어질 때면 아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 재혁 생각이 났죠. 이게 사랑인지 단순한 설렘인지 수진 스스로도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감정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민주는 매년 명절마다 고향인 시골 시댁에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연로하셨고 형제들도 모두 명절에는 고향 집에 모였습니다. 민주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사흘이니까 이틀 전부터 내려가서 나흘 정도 시댁에 있다 오자고요. 부모님도 준호를 보고 싶어 하신다며 미리 짐을 챙겨두라고 했죠. 수진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수진의 마음은 복잡해졌죠. 시댁에 가면 며칠 동안 재혁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댁에서의 명절은 수진에게 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을 돌봐야 했죠. 며칠 후 재혁과 만난 자리에서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추석 때문에 며칠 동안 만날 수 없다고 하자. 재혁도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다 재혁이 말했죠. 자기 부모님께 수진을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길어서 부모님 댁에 인사 갔다가 둘이서 여행이라도 가면 좋겠다고요.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재혁이 자신을 그만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자신은 이미 결혼한 몸이고 아이까지 있는데 재혁의 부모님을 만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혁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수진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의사가 푹 쉬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시댁에 못 갈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준은 깜짝 놀라며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은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몸이 피곤하고 어지럽다고 했죠. 스트레스성인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민준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럼 집에서 쉬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준호만 데리고 시댁에 다녀오겠다고 했죠. 수진은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아프다고 하는데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았죠. 식사도 잘하고 준호를 돌보는 것도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몇 달 동안 수진이 조금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민준이 생각해보니 수진은 요즘 자주 외출했습니다. 요가 모임 때문이라고 했지만 요가가 그렇게 오래 걸리나 싶었죠. 그리고 예전보다 화장을 더 신경 쓰는 것 같았고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민준은 혹시 수진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명절을 사흘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민준은 수진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정말 시댁에 못 가겠느냐고요. 부모님이 수진을 보고 싶어 하신다고 했죠. 수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장거리 운전을 할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민준 혼자 준호만 데리고 다녀오라고 했죠. 민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고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죠. 민준은 혹시 수진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워 잠든 수진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8년 동안 함께 산 아내였지만 지금 이 순간 수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민준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추석 연휴 이틀 전 저녁이었습니다. 민준은 내일 아침 일찍 준호와 함께 시골로 출발할 계획이었죠. 짐을 싸고 차량 점검도 끝냈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몸이 안 좋다며 집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민준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수진이 설거지를 끝내고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은 계속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식탁 위에 놓인 수진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연달아 메시지가 들어오는 소리였죠. 민준은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남의 휴대폰을 함부로 보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알림음은 계속 울렸습니다. 3번, 4번, 5번 누군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무심코 식탁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었고 잠금 화면에 메시지 내용 일부가 보였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다가갔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에서 온 메시지들이 떠 있었습니다. 민주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수진아, 내일 우리 부모님 댁에 같이 가자.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 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리고 바로 여행 가자. 세 번째 메시지, 연휴라서 오랫동안 같이 있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수진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고 그 사람의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 그리고 함께 여행을 간다는 것.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욕실에서는 여전히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샤워를 하고 있었죠. 민준은 휴대폰을 들고 소파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심장은 터질 것처럼 빨리 뛰었습니다. 민준은 생각했습니다. 수진이 명절에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한 이유가 몸이 아파서가 아니었던 것이죠.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민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8년 동안 함께 살아온 시간들, 수진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날들,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죠.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바로 수진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욕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참았죠. 일단 냉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0여 분 후 수진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고 편안한 옷차림이었죠. 수진은 민준을 보며 웃으며 물었습니다. 준호 재웠냐고요? 민준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직이라고, 지금 재우러 가겠다고 했죠. 수진은 식탁으로 가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더니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죠. 메시지를 확인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민준은 수진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이 8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아이를 낳아준 여자,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여자가 지금 자신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민준의 가슴을 찢어놓았죠. 그날 밤 민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워 자는 수진을 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어떻게 만났을까? 얼마나 자주 만났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건 배신감이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민준은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은 끝났다고, 더 이상 수진과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준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했죠.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보였지만 민준의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옆에서는 수진이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민준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머릿속으로는 지난 8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진을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청혼했을 때의 긴장감, 결혼식 날의 행복, 그리고 준호가 태어났을 때의 감격, 모든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민준은 27살 때 수진을 만났습니다. 당시 민준은 작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때였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했죠. 하지만 수진은 민준의 성실함과 꿈을 보고 그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수진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혼 후 민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주말도 반납했죠. 사업이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가족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수진과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임신했을 때 수진이 힘들어하면 민주는 밤새 수진 옆을 지켰습니다. 준호가 태어난 날 민주는 울었죠. 이 작은 생명을 책임지고 잘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진이 전업주부로 지내며 육아와 살림을 전담하는 동안 민주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죠. 민주는 수진을 신뢰했습니다. 아니, 신뢰를 넘어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진은 민준에게 소중한 아내였고 평생의 동반자였죠. 수진도 민준을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 메시지들은 그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수진이 언제부터 다른 남자를 만났을까요? 몇 달 전부터였을까? 아니면 더 오래전부터였을까? 그동안 민준이 열심히 일하는 동안 수진은 다른 남자와 무엇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민준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건 수진이 그 남자의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재혼을 염두에 둔 진지한 관계라는 뜻이었죠. 수진은 이미 민준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준 몰래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준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해서였을까? 아니면 수진에게 관심을 덜 줘서였을까? 사업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온 게 문제였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배신당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평생 수진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람을 피운 적도 없었고 수진과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죠. 물론 바쁘긴 했지만 그건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열심히 일한 것뿐인데 그게 잘못이었을까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주는 주먹으로 소파를 내리쳤죠. 조용히 하려고 했지만 억눌린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게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6시였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7시에 출발해서 시골로 내려가야 했죠. 하지만 민주는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수진을 깨워서 따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준호가 깰 수도 있었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기로요. 더 이상 수진과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배신한 사람을 용서할 자신이 없었죠. 그리고 수진도 이미 마음이 떠났다면 붙잡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깨끗하게 끝내는 게 나았습니다. 하지만 준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6살밖에 안 된 아들이 부모의 이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준호만큼은 꼭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연락처를 뒤지다가 한 이름 앞에서 멈췄죠. 대학 동기였던 정우였습니다. 정우는 법학을 전공하고 현재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정우에게 몇 년에 한 번씩 연락하는 사이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우가 절실했습니다. 민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우야, 나 민준이야. 급한 일이 있는데 오늘 만날 수 있을까? 정우는 30분 후 답장을 보냈죠. 무슨 일이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와. 민주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8시쯤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민주는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수진은 민준을 보며 물었습니다. 오늘 출발 안 해? 민주는 대답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오후에 출발할 것 같다고 했죠. 수지는 그러냐며 별 관심 없이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수진의 무심한 태도를 보며 또 한 번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수진은 지금 민준을 속이고 있으면서도 태연했죠. 아무렇지도 않게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차라리 수진이 죄책감이라도 느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9시 반에 민준은 집을 나섰습니다. 수진에게는 거래처에 급하게 들러야 한다고 둘러댔죠. 정우의 법률사무소는 시내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민준은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어떻게 말을 꺼낼까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불행을 친구에게 털어놓는다는 게 창피하기도 했죠. 법률사무소에 도착하자 정우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오랜만이다, 민준아. 그런데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은데. 민준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정우야, 나 이혼하려고 해. 정우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수진이랑 무슨 일 있어? 민준은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수진의 휴대폰에서 본 메시지들, 다른 남자와의 만남, 그 남자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는 계획까지 모든 것을 말했죠. 정우는 진지하게 민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어?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 메시지를 봤을 뿐. 사진을 찍거나 하지는 못했다고 했죠. 정우는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아야 해. 정우는 민준에게 조언했습니다. 첫째, 수진의 휴대폰에서 본 메시지를 다시 확인하고 사진으로 찍어두라고 했죠. 둘째, 수진과 그 남자의 만남 일정이나 장소를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셋째, 가능하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라고 했죠. 정우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가 되고,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는 재산 분할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또한 민준은 수진과 불륜, 상대 남자 양쪽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특히 불륜 상대 남자에게는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준은 물었습니다. 준호 양육권은 어떻게 되냐고요? 정우는 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불륜을 저질렀고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라면 법원은 아버지에게 양육권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특히 어머니가 불륜 상대와 재혼을 계획하고 있다면 더욱 불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준은 정우의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준호만큼은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정우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힘들겠지만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냉정하게 증거를 모으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는 계속 조언했습니다. 수진에게 들키지 않게 조심하라고 했죠.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 준비가 끝나면 그때 수진과 대화하라고 했죠. 민준은 사무실을 나서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죠. 냉정하게 증거를 모으고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수진이 배신했다면 민준도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밤 수진이 자는 동안 휴대폰을 확인해서 메시지를 캡처하기로 했죠. 그리고 수진의 일정을 파악해서 불륜 상대와 만나는 날짜와 장소를 알아내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수진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평화로운 오후 풍경이었지만 민준에게는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 밤 민준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수진이 깊이 잠든 새벽 2시쯤. 민준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죠.
수진의 휴대폰은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휴대폰 잠금을 풀기 위해 민주는 수진의 생년월일을 입력했죠. 다행히 잠금이 풀렸습니다. 민주는 메시지 앱을 열었고 어제 봤던 그 번호를 찾았습니다.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죠. 메시지들은 민준의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석 달 전부터 연락을 주고받았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났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여러 번 오갔죠. 심지어 수지는 상대 남자에게 곧 이혼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손이 떨렸지만 계속 증거를 모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도 있었죠. 카페에서 찍은 사진, 식당에서 찍은 사진, 심지어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계획에 대한 대화 내용도 자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상대 남자의 이름은 재혁이었고 35살 미혼이었죠. 재혁은 수진에게 부모님이 만나고 싶어 하신다며 추석 당일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는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고 했죠. 민주는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조용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메시지를 읽으면서 민주는 수진이 얼마나 자신을 우습게 봤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정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고 말했죠. 정우는 민준을 사무실로 부른 후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자. 정우는 민준에게 소송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재혁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죠.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조정 절차 없이 바로 판결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물었습니다.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고요. 정우는 답했습니다.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안에 판결이 날 거라고 했죠. 그리고 민준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은 수진에게 이혼 소송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수진은 서류를 받아보고 얼굴이 새하얘졌죠. 이게 무슨 뜻이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준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재혁이라는 남자와 만난 거 다 알아. 이혼하자. 수진은 당황해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냥 친구일 뿐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민주는 휴대폰에 저장된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메시지 내용, 사진들, 여행 계획까지 모든 것을 보여줬죠. 수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울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죠. 하지만 민주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났고 더 이상 수진과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준호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호 때문에 더 이혼해야 한다고 말했죠. 배신한 엄마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 정직한 아빠와 사는 게 준호에게 낫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무너져 내렸지만 민주는 돌아서서 방을 나갔습니다. 석 달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가정법원 제3호 법정이었죠. 민준과 수진은 각자의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했고 양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수진 측 변호사는 일시적인 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결혼 생활의 외로움 때문에 잠깐 길을 잃었을 뿐이라고 했죠. 하지만 민준 측에서 제출한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석 달 이상의 지속적인 만남 재혼을 전제로 한 관계, 상대 남자 부모님을 만날 계획까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엄격한 표정으로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제출된 증거가 사실이냐고요.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사유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죠. 양육권 문제도 다뤄졌습니다. 민주는 안정적인 수입과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었고, 수진의 불륜으로 인한 도덕적 문제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준호의 양육권을 민준에게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죠. 재산분할 문제에서도 수진은 불리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수진에게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이 줄어들었죠. 민준이 일궈낸 재산의 30%만 수진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문제였습니다. 민준은 수진에게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민준은 재혁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도 승소했죠. 재혁은 민준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수진은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 수진의 손은 떨렸죠. 8년의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서류로 끝나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수진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지만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만 쉬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죠. 수진은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방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결혼하기 전 살던 그 방이었죠. 하지만 이제 37살이 된 수진에게 그 방은 너무 낯설었습니다. 수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재혁과의 만남은 처음엔 정말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지루하고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다시 여자로 느껴지는 순간들이었죠. 재혁의 젊고 활기찬 모습은 수진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나서 재혁은 달라졌습니다. 상간소송에 휘말리자 재혁은 당황했고 수진을 원망했죠. 재혁의 부모님도 수진을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유부녀와 관계를 맺은 아들을 질책했고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웠습니다. 재혁은 결국 수진에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에 했던 사랑한다는 말들,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던 약속들 모두 거짓이었던 것이죠. 재혁에게 수진은 그저 재미있는 만남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진지한 관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수진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아들을 잃었고 집을 잃었죠. 재산 분할로 받은 돈도 변호사 비용으로 상당 부분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를 잃은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수진은 한 달에 2번 준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라고 했죠. 준호를 만날 때마다 수진은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준호는 엄마가 왜 같이 살지 않느냐고 물었고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초라했고 늙어 보였죠.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쳤습니다. 그 순간의 설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자괴감이 몰려왔습니다. 민주는 열심히 일해주었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고 바람을 피운 적도 없었죠. 수진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배신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편 민주는 준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준호를 깨워 아침 식사를 챙겨주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죠. 일을 마치고 저녁에는 준호를 데리러 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함께 저녁을 먹고 준호와 놀아주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육아와 살림을 동시에 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일도 조금 줄이고 준호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준호는 처음 몇 달 동안 엄마를 찾았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엄마는 언제 오냐고 물었죠. 민주는 준호를 안아주며
아빠가 엄마 목까지 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도 적응해 갔고 아빠와의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준호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했죠. 준호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밝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준호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요. 민주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진에 대한 분노도 배신감도 시간이 지나며 점점 희미해졌죠. 대신 준호를 잘 키우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아들이 바르게 자라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민준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재혁은 그 후로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유부녀와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이 퍼졌고 부모님은 체면을 잃었죠.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고 사회적 평판도 나빠졌습니다. 재혁은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지는 친정에서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8년 만에 다시 사회로 나가는 것은 두려웠지만 살아가야 했죠. 그리고 언젠가 준호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민준과 준호는 매일 저녁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 일과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민준은 웃으며 들어주었죠. 비록 완벽하진 않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